알겠습니다. 또 짐작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최대 최초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엠버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뭐 이거는 자주 보는. 형님은 매우 자주 보시죠? 저는 볼 때마다 약간 좀 웅장해지는데. 오? 언뜻 보더라도 이 여러 나라의 그 해군이 같이 일하는 것 같은, 훈련하는 것 같은 모습. 이렇게 많은 배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표심판 아니겠습니까? 와우. 와, 엄청나네요. 네. 자, 미 해군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국제 해상연합훈련 제28회 림팩 훈련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일대와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실시됐는데요. 오늘 그 훈련에 대해서 핵심 리뷰 아주 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좀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이번에 제대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못 가셨죠? 매주 뵈니까 계속 계셨거든요. 이번에 갔다 오셨습니까? 잠깐이라도? 제가 갔으면 못 받겠죠. 그렇죠. 네. 저 몹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그 큰 규모로 진행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뭐 역대 최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간 이 림팩 훈련이 원래 처음 시작된 게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연합 국가들은 이제 해상 교통로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석유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해상 교통로를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좀 합관 훈련하자 이런 취지. 그다음에 그 해상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역시 이것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이제 훈련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 해군이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가지고 이번에는 무려 26개국 해군이 참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림팩이라는 게 이제 환태평양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훈련인데 이게 소위 이제 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태평양 국가 외에 다른 중동하고 유럽 국가들까지 이제 발을 담그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뭐 덴마크, 에콰도르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중동 뭐 이러니까 이런 데도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폴란드, 사우디 등은 이제 참관, 옵저버로 참관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참가한 함정은 여기 수상함만 이제 38척이고 잠수함은 4척. 그리고 항공기는 170여 대고요. 여기 이제 탑승한 이제 병력은 2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미국을 제한 25개국 중에 가장 많은 전력을 보낸 나라가 어딜까요? 태평양 이것도 미군이랑 같이 연합훈련. 무조건 일본이죠. 일본이 제일 많이 하잖아. 미국이랑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그다음에 이제 소위 원조 이제 창업 국가 중에 하나가 호주 아니에요. 호주도 많이 또 뜨겁죠. 뭐 이런 데가 될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뭐입니까? 그 답은 우리 원쌤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본 게임에서 이 다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나라 해군. 우리가 두 번째 26개국 중에 두 번째예요. 뭐 일본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뭐 호주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참가 전력은 독도급 입원함 마라도함을 기함으로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신돌석함, P3C 1기, 링스 2기, 상륙돌격 장갑차 9대, 해병대 1개 중대, UDT 4개 팀, 59 기동 건설 전단으로 다 합쳐보면 수상함 3척, 잠수함 1척, 항공기 3기, 병력 10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파견 규모가 될 만한데 세종대왕함, 마라도함, 신돌석함, 문무대왕함 그리고 해병대 1개 중대 UDT 4개 팀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누가 지킵니까? 구멍 이거 대위태세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핵심 전력들이 가서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이제 그만큼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대규모로 못 해왔잖아요.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첫 어떤 이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 참가를 한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있죠. 신경 좀 썼다고.
예. 우리 신경 쓰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림팩에 보면 뭐 이지스함 한 척이나 구축함 한 척에 군수전 한 척, 그다음에 뭐 209나 214 잠수함 한 척 정도 이렇게 보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우리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도 보내고 해병대 병력도 최대 규모로 보내고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준 거죠. 예, 그 정도면 하와이가 거의 우리 뭐 거의 그 진해 느낌 났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하와이도 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배가 이제 붙어서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짠하다. 뭉클, 감격.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림팩 훈련 다 그 훈련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 림팩 훈련의 훈련 목적은 뭡니까? 90년대까지는 주로 당시 소련, 그죠? 당연히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태평양 수송로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뭐 소련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 특히 이번 훈련에 관련해서 지난 7월 8일에 림팩 미디어데이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량 살상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거나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세력은 림팩의 결속을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딱 보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북한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핵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임없이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태평양 연안이고 그리고 이제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국가는 요즘 이제 중국이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나라 연안과 주변과 상황들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또 뭐 많이 보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림팩에 참여 못했겠죠. 그동안은 뭐 미군 주도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을 가급적 중국하고 너무 척지지 않고 경쟁 관계 좀 척지지 않고 끌어안고 가려고 이제 중국도 야 뭐 우리 너네 겨냥한 거 아니야? 한번 와서 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14년, 16년 두 차례 중국이 왔어요. 2018년쯤부터는 이제 미중 이 경쟁 구도가 이제 완전 갈등 양상으로 더 악화가 되죠. 이러한 이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역시 또 러시아도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하와이군요. 못 가봐서. 진주만에 이게 진주만이에요? 이제 선박들이 이제 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에브람 링컨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배가 자랑스러운 마라도함. 예.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정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비행갑판에 이제 뭐 슈퍼 호네트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이 이제 도열했는데 슈퍼 호넷은 톰 크루즈 그 보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배 아니에요, 그거? 네, 맞습니다. 이 배죠, 이 배죠. 바로 이 배죠. 예, 바로 탑건 매버릭 그 영화에 등장했던 항모가 바로 에브람 링컨 함이고요. 니미츠급 항모 중에 하나고요. 길이가 330m, 넓이가 축구장 3배 크기. 그리고 갑판에 아까 뭐 영상도 보셨지만 그 F-28 슈퍼 호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기공 무기, 그다음에 히오크 헬기 이런 것들이 한 70에서 85대까지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F-35가 이제 세 가지 모델인데 항모에 탑재되는 게 C형이라고 있어요. 네. F-35 C형인데 함재기형. 그게 이제 미 항모에 착착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제 14,500톤급 이제 마라도함이 이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눈길을 끌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력화된 게 얼마 안 됐죠, 작년에. 네. 전력화된 전 MC가 흔히 쓰는 표현에 따르면 신상 배죠. 네. 최신상 거죠. 예, 최신상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실은 해외에 이런 대규모 훈련에 이제 참가해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필리핀 배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 또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등장을 했는데 필리핀이요? 예, 안토니오 루나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호위함의 2번함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바로 현대중공업에서 전제해서 수출한 배입니다. 예. 호위함 중에도 이제 인천급보다 좀 큰 예. 이 대구급 호위함을 모델로 해서 수출한 게 바로 이 안토니오 이제 루나함인데 작년 3월에 이제 공식 취역을 한 이것도 아주 최신형 이제 그런 배고요. 길이가 이제 107m고 너비는 14m에
최대 속력은 시속 46km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크기의 형태의 배보다는 무장이 약해요. 그래서 뭐 함포도 76mm이고 함대공 미사일도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약하고 그에 뭐 어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것보다 좀 싸게 수출이 됐는데 그 배경은 말씀드린 이제 전자장비나 무장이 우리 거보다 약하니까 이제 네. 그런 거고 필리핀이 이제 앞으로 여유가 되는 대로 거기다 이제 착착 뭐 채워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좋은 소식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는 그렇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투함이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개국의 수상함 38척이 참가한 만큼 와 진짜 거의 뭐 전시장 느낌이 드는데 제28일 림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뭐 트렌드, 최신 전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눈길을 좀 사로잡는 미래 전력들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미 해군이 제시한 무인 공중 전력 이런 것들이 또 인상적이긴 한데요. 이쪽도 무인입니까? 네. 일단은 뭐 함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스타워즈의 한 장면 같이 보이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SF 영화에서 보는 CG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이게 약간 우주 전함처럼 생겼죠.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고 선들이 이게 이제 미 해군의 최신의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인 마이클 몬스루함인데요. 와. 이 마이클 몬스루함이라는 이름은 이게 만수루가 아니고 이제 마이클 몬스루. 예.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라크 작전에서 예. 동료를 구하고 숨진 미 이제 병장, 미국 병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걸 기리기 위해서. 예, 예. 네. 마이클 몬스루함은 이제 2016년에 실전 배치가 됐고 림팩에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됐고요. 길이는 190m고 폭이 24.6m. 현존 구축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구축함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텔스이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는 작은 어선 정도로만 잡힐 정도로 그렇게 스텔스기 성능이 많이 좀 보강이 돼 있고요. 근데 민자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 이 함포가 이제 당연히 있는데 선체 안에 숨겨져 있죠. 내장형 수직 발사대 형태로. 요 앞에 이게 튀어나온 두 개가 있죠. 예. 여기서 포 쏠 때는 이게 열리면서 포신이 튀어나옵니다. 미사일이 나가는 게 아니라 포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와. 포신이 원수비 하시지만 이게 이제 레이더 반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 포신을 이렇게 집어넣고 덮고 다니다가 타격할 때 이제 내놓고 사격하는. 와, 그렇군요. 저는 수직 발사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와, 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야, 짱인데요. 포를 감춰놨고 그다음에 이제 내장형 수직 발사대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외벽에 이제 레이더를 반사하는 또 특수 타일을 붙여놨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몬스루함은 다른 일반 함정과 달리 바다를 향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배가 네. 함수 부분이 예. 독특하죠. 이렇게 예. 올라가 있지 네. 않습니까 원래는? 보통 배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딱 떨어졌네요, 정말. 그 RCS 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저렇게 한 거죠. 한 포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고 무슨 뭐 5선의 RCS를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무지하게 비싸겠네요. 그래서 제가 만수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알면 만수르가 사진 만들어준 줄 알겠어요, 미해군에. 만수르도 좀 부담이 갑니다. 이 정도 만수르 씨가 부담이 갈 정도예요? 네. 어느 정도면 만수르 씨 웬만하면 부담 안 가요. 근데 이게 한 대당 44억 달러로 이 한 대가 5조 원입니다. 그럼 그분도 약간 좀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F-35A 50대와 같은 가격이다. 방금 전 우리가 언급했던 F-35. 네, A하고 원래 미 해군이 이 주멀트급 구축함을 32척을 건조할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3척으로 아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수르도 안 되고 그 천조국 미군도 안 돼요. 와 예. 진짜 비싸긴 비싼 거구나. 32척 계획 중에 29척을 포기하고 3척만 와.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몬스루함이 2번 함입니다. 예. 그리고 3번 함인 린든 B 존슨 함은 지금 시험 항행 중이고. 그렇군요. 예. 이제 스텔스 함 엄청난데 화력면은 어떨지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거 화력은 뭐 센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스텔스로 적진 가까이 이제 은밀히 침투를 한 다음에 대량의 정밀한 화력을 내뿜는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일단은 몬스루함 중앙에 위치한 그 내장형 수직 발사대 이게 80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함대지의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2,500km까지 되는데 또 대잠수함 미사일 그 아수락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 이것들을 다 발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리 많이 다뤘던 SM2, SM6 이런 것도 발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2025년까지 최대 12발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짱인데요, 활약도 역시. 그럼 또 다른 그 어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또 새로운 전력들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무인 무기 등장이 이번 림팩 훈련의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인. 네, 과거에는 없었던. 그래서 이제 무인 함정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시호크,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시호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이제 시헌터라는 건데 이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수량이 135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이제 전에 다뤘던 참스리 고속정 비슷한 이제 크기, 참스리 고속정이 150톤이니까 그리고 보시는데 길이가 40m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전자광학 장비라든지 레이더 통해서 스스로 이제 눈을 갖고 자율적으로 이 항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무인 수상정을 사실 우리도 개발 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다에 해검, 그래서 뭐 해검도 이제 1, 2, 3에서 몇 단계로 해서 계속 성능 개량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한 본인이 알아서 하는 자율 운항은 어려운데 이 배의 경우는 30일 이상 자율 운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고 지금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 배들보다 좀 앞서가는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요. 우리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해군들이 공통적인 게 이지스함의 경우는 보통 한 300명이 탑승을 하는데 옛날에 뭐 사람 많을 때 300명 숫자 채우는 거 어려운 게 아니지만 점점 이 숫자 채우는 게 어렵죠. 그리고 이 자체 인건비가 엄청 비중이 크니까 네. 인건비 줄이는 게 사람 숫자 줄이는 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인 함정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적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드릴 수 있다. 운영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7척을 시험 중이라고 하는데 시호크, 시헌터 외에 노마드, 레인저 뭐 이런 총 4척이 이제 이번 림팩에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인 함정 외에 날아다니는 무인기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어? 그냥 딱 보면 예. 그냥 헬리콥터인데요? 네. NQ8 파이어 스카우트라는 네. 건데 레이더나 뭐 이런 전자장비 많이 만드는 노스로크 만사가 만든 이제 무인 헬기 시스템입니다. 별명이 이제 잘 안 잊어버릴 이름이죠. 파이어 스카우트. 이름도 뭐 잘 지은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이제 해상용 무인 수직 이착륙기고요. 그러니까 헬기 형태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12시간 이상 지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기수 밑에 보면 이제 카메라, 전자광학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탐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감시, 정찰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게 이제 영화에 이제서도 이야. 자주 보는 전형적인 스텔스 무인기죠. X-47B라는 그 무인 전투기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항모에서 실제 이착함 훈련을 했습니다. 테스트에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항모에서 이착륙을 했다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수직 이착륙이 아니니까 이렇게 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찬 일반 함재기가 예. 이착함을 하듯이 캐터펄트를 통해서 이륙을 하고요. 착륙할 때 마찬가지 이 갈고리 있죠. 예. 어레팅기에 걸어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착륙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실제 조종사들도 예. 항공모에서 이착륙하는 거지 본인들 어려우니까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걸 알아서 해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센서가 달려 있고 또 이 착함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컨트롤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간 상당히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우선 이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항공모함에서 무인 공중 구비기를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MQ-25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이것을 모델로 해서 미국이 무인 공중 구비기를 개발했고 그 지금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은 이제 실전 배치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를 또 무인 전투 함재기를 개발할 때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X-47B 뭐 가격이라든가 뭐 스펙이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대당 가격은 한 6천만 달러 하고요. 그러니까 비싸다. 무인기 기준으로는 좀 비싼 네. 이제 그런 이제 편이 되고 그 스펙상으로 보면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2톤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 작전 반경도 이제 3,9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스스로 우리 영화 스텔스에 나왔듯이
본인의 AI를 갖고 이렇게 알아서 판단도 나가는 하고 거는 이런 거? 그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래밍 된 이제 그런 이제 항로를 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 정도는 갖고 있고 이제 첨단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아니면 GPS 유도 폭탄, 재단 같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된다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또 여기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국산 무기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무인 수상정 플랫폼에 이런 함정에 적용 가능한 그 비공을 림팩 현장에서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요? 예, 림팩에서 이제 보여졌다는 건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예.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궁 시리즈가 우리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림팩 거기는 사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홍보 무대 스테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중요하겠는데 그리고 효과 좋고. 그렇죠. 사실 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요? 홍보를 네. 좀. 각국 해군으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비공은 2016년에 개발이 됐고 이제 해안으로 침투하는 고속 해상 기습 침투 세력을 대응하기 위한 예. 발사 후 망각 방식이죠.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고 2.75인치 지대함 유도 로켓 체계죠. 다수의 표적에 대해서 연속 발사 동시 교전도 가능하고 또 표적 탐지 장치, 발사대, 발사 통지 장치, 유도 로켓이 차량에 통합 탑재가 돼가지고 단독 운영이 가능하고 향후에 이제 헬리콥터에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비공이 2019년에 이제 한국이 개발한 유도 무기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의 그 FCT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미국 국방부에서 동맹국들의 우수 장비와 기술을 서로 이제 비교 평가하는 비교 시험인데 여기에서 10발을 쏘아서 모두 명중이라는 만발 네. 제대로 꽂았군요.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성능을 이제 입증했던 체계라서 또다시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와, 뭐 최근 우리 그 방산 수출 얘기가 항상 뭐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또 이런 실력도 또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 K 방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이번에 우리나라 그 많은 전력들이 참고했는데 해병대 한 개 중대가 한 개 소대도 아니고 중대가 같은 뭔가 역할을 맡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이 훈련에 이렇게 투입이 됐을까? 한 개 중대나? 전에는 사실 이제 해병대가 가더라도 뭐 매번 간 것도 아니고 가더라도 소대급 이하만 이제 갔는데 이번에 이제 100여 명의 이제 중대급이 갔고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많은 해병대 병력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림팩 훈련 중에 해병대 상륙 훈련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 이제 그게 이번 이제 특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 해안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이 해병대 상륙 작전은 기본적으로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큰 이제 이러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작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하는 거죠. 수상과 하늘로 이런 동시에 들어가는 입체적인 그러한 이제 상륙 작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건데 이러한 입체적인 강습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탑재하는 지휘함, 우리 마라도함이 이제 그런 지휘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오스프리 같은 수직이 착륙기를 발진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화력 지원 차원에서 이제 그다음에 적 공습을 막기 위한 이지스함 의세척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전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항상 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게 바로 또 잠수함이 아닙니까? 예. 잠수함도 이제 거기에 포함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거에는 LST라는 전차 상륙함이라고 불렸던 이런 전차나 장갑차 병력을 상륙시키는 이런 일반 상륙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정 강습단이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번 림팩 훈련 중에 정말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해병대 상륙 병력과 장비를 우리나라 제독이 지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준비한 그 훈련인데 예. 우리 그 해군 우리 제독이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셨는데 물론 처음이죠. 그럼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이제 해군 그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 우리 이제 림팩 파견 단장인 안상민 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안상민 소장님.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상륙 작전 지휘함이 그 SX함이라고 있어요. 거의 중형 항목부에 가까운 그 항모처럼 생긴 이제 거대한 강습 상륙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해군 투스타가 제독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우리뿐 아니고 미국 뭐 다른 나라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지휘한 정말 가슴이 뿌듯한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지휘한 게 미국, 호주 등 이제 8개국의 함정 13척
9개 나라 상륙군 1000여 명을 지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대 명칭은 176 연합기동부대, CTF 176을 예. 지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 한국 멀리서 오셨으니까 기분 좋아라고 하는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핵심적인 훈련에서 림팩 단장이신 안상무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지휘를 하셨다. 근데 순환보직 그런 거 결코 아니죠. 이거 중요한 보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림팩의 특징을 보면 상륙훈련, 포격, 미사일, 그다음에 대잔사미, 대공 방어 훈련, 뭐 이렇게 정말 여러 모든 상황에 대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자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한테나 결코 맡길 수 없는 거고 지휘관의 수준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이제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던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뭐 요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돌아가면서 만든 것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은 게 정황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우리 안상민 소장님이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맡은 뒤부터 우리 해군이 포함된 일부 훈련에 불참을 한 것이 이게 웬 자격지심이래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아니 아군 아니 같이 우리 연합 훈련을 하는데 예 그냥 군대로 가는 거지 무슨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걔네는? 일단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평가는 좀 한국군의 그 지휘권에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반대 여론도 좀 있었던 건데 결국은 그거를 이제 뚫고 미국 함정을 우리 지휘관에게 맡길 만큼 한미 동맹이 또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우리 해군을 보면 이제 림팩 초기인 그 90년대 그때 이제 대형 구축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함, 뭐 경북함, 마산함 이런 1,500톤급 호위함들을 중심으로 참가를 했었거든요. 애칭이 큐티 네이비라고. 뭐 작고 귀여운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귀염둥이 해군인 거죠. 1,500톤급만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이제 미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병력을 규모를 자랑하니까 정말 좀 격세지감이다. 감개무량한 면이 있죠. 네. 1990년대 호위함 2척으로 림팩에 참여했을 때 이제 그 큐티 네이비라는 별명이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해군의 한포 사격 실력만큼은 역시 짱이었다고 합니다. 백발백중. 그리고 천하의 미 해군이 항모 전단 방어 체계를 다시 짤 만큼 무시무시한 활약을 또 펼치기도 한 것이 우리 당시 해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은 우리나라가 림팩에 정식으로 참가한 첫 해인데요. 첫 참가부터 경쟁 사격 분야에서 서울함이 탑건 타이틀을 얻으며 좋은 성적을 거뒀죠. 시작이 좋아서일까요? 해마다 우리 해군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2004년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는데요. 우리 해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2004년 림팩, 그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마치 유령에 홀린 것 같았다. 2004년 7월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 함을 본 미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유령을 본 것 같았다는 걸까요? 당시 림팩 훈련엔 7개국 해군에서 총 35척의 수상함과 7척의 잠수함,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황군과 청군으로 나누어 자유공방전을 펼쳤는데요. 황군엔 한국의 장보고, 일본의 나루시오, 호주의 램킨, 그리고 칠레의 재래식 잠수함까지 총 4척과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1척, 수상함 4척이 편성되었습니다. 청군엔 스테니스 항모를 포함한 15척의 수상함과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이 편성되었죠. 그리고 황군과 청군의 불꽃 튀기는 가상전이 시작되는데요. 단연 에이스는 우리의 장보고함이었죠. 장보고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으로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것인데요. 소형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매서운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장보고함은 미국의 최첨단 대잠 방어망을 뚫고 40번 이상의 가상 어뢰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모와
9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을 합쳐 30여 척을 박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수많은 폭격을 가하는 와중에도 장보고함은 단 1초도 상대편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군의 반응처럼 진짜 유령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2004년 림팩에 참가했던 고성필 중령님으로부터 당시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탐 센서의 그 탐지 안 될 영역을 다 고려해서 기동을 다 미리 한 거죠. 작전 계획을 잘 세운 거죠. 그 훈련을 대비해서 모든 교육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어뢰 발사 훈련을 한 수백 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년도부터 한 6개월 이상은 계속 그 연습했던 거죠. 와, 우리 해군들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끝끝내 훈련 마지막까지 미군은 장보고함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미군은 무전을 통해 항복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그제서야 장보고함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UT 센서라는 걸 통해서 상대편한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음성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근데 음성으로 공격하려면은 그 사정권의 거리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육상으로 치면 한 4,000야드, 한 3.5km 정도 이내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올랐으면 거의 근처인 거죠. 정말요? 우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 림팩 훈련에서는 여러 차례 자유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공방전에서 장보고함은 40척 이상의 상대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하였고 그중 35척을 가상 침몰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이 이뤄낸 성과는 전설이 아닌 레전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별명이 퍼펙트 장보고죠. 항공모함을 둘러싸고 있는 항공모함 전투 전단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이지스함들이나 이런 함정들을 문탐 센서들을 저희를 탐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뚫고 들어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 되게 좀 극찬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참가한 어떤 잠수함보다 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 언론에서 퍼펙트 장보고라고까지 찬사를 많이 보냈었어요. 듣는 저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KDX-2 제1번 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SM-2 미사일을 쏴서 무인기를 요격했다는 내용과 장보고함은 상대함 30여 척을 가상 침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단 한 줄의 문구만을 발표했는데요. 혁혁한 전과를 이뤄냈음에도 이렇게 축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뢰 발사해서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침몰시켰을 때도 잠수함 사령부 이제 구호가 원샷 원히트 원싱크인데 그거마저도 상당히 자존심 상했었거든요. 한국 저렇게 조그만 나라 해군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운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무래도 잠수함만 참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수상함들도 참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미국 함정들도 거느릴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운영 능력하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잠수함이 참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만 너무 부각이 되면 이게 좀 뭔가 해군의 미치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그대로 성과를 발표할 경우 동맹국 미국의 체면 손상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긴장할 것을 우려해서 축소 발표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미군은 항모 전단 방어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재편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조 당시 2억 달러였던 장보고함이 100억 달러가 넘는 항모에 가상 어뢰를 전부 명중시켰으니까요. 미군이 받았을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렇듯 장보고함의 대활약은 전 세계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인도네시아 수출에도 성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장보고함의 개량형 DSME 1400을 2018년에 도입하였죠.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92년 10월 14일 해군에 취역한 이래 수없이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 장보고함. 그 안엔 우리 해군의 뜨거운 땀방울이 어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이게 딱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뭐 뭐든지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해상왕 장보고 장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온 그래서 드라마도 좀 많이 봤습니다만. 네. 뭐 한중일 바다를 장악한 네, 분인데 맞죠. 이 장보고함도 그 기운을 또 이어받아서 네. 태평양을 누비며 멋진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화로나마 인터뷰 응해주신 고성필 중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림팩 2022로 돌아가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는 훈련도 역시 이 훈련에서 같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 EABO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원정 전방기지 작전으로 풀이되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요. 적에게 섬을 빼앗겼을 경우 이것을 탈환하기에 앞서서 교도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훈련인데, 근데 미 해병대가 엄청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 해병대도 M1 전차 부대가 있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차 부대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개념까지 혁신적인 개념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2차 대전 때 보면 이제 그 섬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있는데 꼭 큰 섬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작은 섬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이제 접근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전술 전략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미 해병대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다인장 로켓이라든지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상륙 정도 큰 거 대신에 좀 작은 거. 그래서 이 섬들을 전면 확보해가는 이런 이제 개념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얼마 전에 해병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EABO 작전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만을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점령했거나 아니면 점령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가까운 섬에 미 해병대든 뭐 일본 자위대든 진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주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일단 활동을 하려면. 전기, 활주로 예.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어요. 의식주, 물, 그렇죠, 의식주 중에도 물이죠, 물. 그렇죠. 예, 물이죠, 물. 그래서 이 식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중요한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섬이 한 2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식수가 나올 수 있는, 식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40군데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로 뭐 통신, 방공,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는 육지나 도서를 확보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작전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림팩 2022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 이제 여러 나라들과도 한번 이제 손을 맞춰본 겁니다. 이 훈련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작전 자체는 이제 데이비드 하트라는 미 해병대 대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176.4 기동전대 CTG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맡기는 하는데 모두 통합해서 지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상민 소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EABO 훈련은 그 원정 강습단에 소속된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탑승한 우리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B, 이게 전개되는 걸 가정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휘관도 한국분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한국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이제 전제가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형태는 선박 형태 같이도 보이는데 사실 이제 해수 추진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파워트레인, 강력한 파워트레인으로 기동성을 이제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차체라서 해상에서는 함정, 육상에서는 장갑차처럼 이제 기동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병의 핵심 전력이고요. 탑승 인원은 23명에 병력은 최대 21명까지 수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탑에 12.7mm 중기관총, 40mm 고속 유탄 발사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 차체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론 이제 강력한 강화 알루미늄이겠죠. 그 알루미늄이 이제 상륙군을 그 소화기라든가 포탄 파편, 뭐 삼광 화상 이런 거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차체로 만들어져 있고요. 미 해군을 제외하면 이번 작전에서 그 타국의 해병대 장병들은 실제로 이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탑승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해요. 아마 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병대 김윤호 대위 중대장이신데 이분이 각국 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을 설명을 하고 예. 안전 교육까지 해주셨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장성, 뭐 영광급, 이제 위관급도 나와야죠. 우리 해병대 김인호 중대장님, 대위님이신데 전 세계 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을 설명하셨다고 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의 종료일은 8월 4일인데 그 이후에도 훈련이 또 계속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김에 할 수 있는 훈련을 뭘 다 뽑자. 해보자. 먼저 뽑자. 예, 예.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5개국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이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훈련 명칭이 이제 퍼시픽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 배는 이제 세종대왕함이 원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 발사되면 가장 먼저 탐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지스함이 참가를 했고 수상함정 8척 그리고 항공기 2대 등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그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솟아오르면 이걸 갖고 우리 세종대왕함을 비롯해서 참가국 함정들이 추적을 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주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은 실제로 이제 SM-3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세뮤얼 파파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하 부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한국 이지스함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많이 탐지 추적해 본 군함은 없으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봐라, 견학하라, 배워라 이제 그랬다는 건데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지스함이 동해상 출동해서 좀 밤잠 못 자면서 이제 탐지 추적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실전 경험은 사실 제일 많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림팩 훈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중국이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는데 지난 8월 4일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서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퍼부었다고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뭐 림팩을 겨냥한 것보다는 이제 외형상 아시지만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펠로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응을 해서 사실은 이제 유례 없이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대만 근처에 6곳, 6, 7곳에 이제 훈련 구역을 설정했는데 일부는 대만 영해를 침공하는 뭐 그런 구역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11발의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을 비롯한 이제 포병 사격 훈련 등도 했고 뭐 최신의 050 이지스함을 대만 근해에 또 출동시켜서 사격 훈련도 하고요. 또 몇 발은 대만 상공을 그대로 넘어갔어요. 일본 열도 넘어가듯이. 실제로 대만 향해서 미사일 쏜 거는 이제 1995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중국이 대만 통일 연습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놓고요,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대만 통일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내걸고 훈련한 것도 또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뭐 중국의 해상 굴기는 저희가 뭐 수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거죠? 일단 중국은 2035년까지 그 항모 6척을 확보해서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이 대만에서 1000km 이내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해군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최근에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처음으로 이제 물에 띄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그 상하이의 장난조선소에서 배수량이 8만 톤에 달하고요.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핏 보기엔 이렇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함재기 이착륙 방식이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원래 중국 항공모들은 뱃머리가 스키 점프대로 돼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맞죠. 그랬죠. 그래서 함재기를 이렇게 스키 점프 같이 이륙을 시켰는데 푸젠함은 전자기 캐터펄트로 함재기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스팀 방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사실은 항공 전력 운용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랴오닝함이랑 산둥함에는 이제 러시아 전투기를 그냥 모방했던 그 젠 15를 사용을 했는데 푸젠함은 이걸 또 개량해서 젠 15T 40대를 탑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텔스 전투기인 FC-31을 해군용으로 개조한 젠 35도 항모 운용을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미 해군의 E-2D하고 유사한 그 KG-600 조기 경보기하고 Z-18 해상 작전 헬기를 또 탑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푸젠이란 이름이 바로 되게 상징적인 게 푸젠 자체가 이제 대만 해협과 인접한 푸젠 성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지리적 그걸 딴 거예요? 그걸 이제 딱 벌써 이제 그 목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그 항해 시험하고 그다음에 무장 레이더 장착하고 훈련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동해 함대에서 대만 해협 작전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푸젠함이죠. 아, 그렇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림팩 2022 훈련에 관한 핵심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또 뭐 중국, 대만 그 위협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 역시 요즘 보면은 그 대만 쪽에 중국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는 게 작년하고 다르고 재작년하고 다르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보면 군사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언제냐, 어느 규모냐의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입장에 끼어서도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예 방관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나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네. 중국의 대만 위협 강도가 이번 그 소위 대만 포위 또는 봉쇄 훈련에서 나타났지만 유례 없이 높은 강도와 방부 수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림팩 훈련에 이번에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참가한 거는 여러 가지 한미 동맹 차원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우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어느덧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뭐 고물가에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든데 마음만은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게임 듀엣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림팩 뭐 지휘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안상민 소장님, 이거 또 감동적인데요.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돈으로 우리가 뭐 로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이게 역량이 되고 그러니까. 예. 영어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영어도 돼야 되는 거고. 네. 예.